단백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왜요? 정말요? 제가 안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10분 토론, 외계인이 만든 문명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스터리한 마야 문명에 대한 얘기 해볼까 하는데요. 자, 김준상 아나운서가 지금 휴가 갔습니다. 제가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나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MBC의 조승원 기자고요. 브라기월드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이런 조합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전 세계 팬들을 위해서 영어로는 하실 필요 없고요. 하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입니다. 제가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네. 겸손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예, 안녕하세요. 한국입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이른바 땜빵으로 앉으신 분이 쭉 가시는 일들이 많죠. 아니. 김준상 아나운서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아니. 네. 나는 그렇게 잘생긴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김준상 아나운서 계셨는데 훨씬 더 오늘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김준상 아나운서는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말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잘생긴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빨리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야 문명 빨리 얘기해야죠. 마야 문명 가죠. 마야 문명 얘기해야지. 이건 뭐 저희가 그 마야 문명 이야기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저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전공자고요. 마야 문명은 학부 때 한 수업 하나, 그 다음에 그 대학원 과정에서 한 뭐 수업 2개 정도 들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 알겠습니다. 인업. 예, 알겠습니다. 괜히 지금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난 대학원 수업까지 들었다. 사실 굉장히 부담됐거든요. 이거 수업을 받고 나서. 지금 여기 그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야를 가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렇게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이집트 말고 다른 문명을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처음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잖아요, 그런 거. 부담스럽죠. 네. 예.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일단 뭐 마야 문명이 어떤 문명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이거 시험 봤어요. 4대 문명. 다음 중 4대 문명이 아닌 것은 골라라. 뭐 1. 메소포타미아 문명, 2. 뭐 황하 문명, 3. 인더스 문명, 뭐 쭉 가다가 뭐 5. 마야 문명. 정답 5번이잖아요. 보통 대부분 마야보다는 아마존 문명이 많이 나왔어요. 문명자 붙은 것 중에 이 4대 문명 유명한데 마야 문명은 4대 문명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먼저 그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조금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이게 사실 그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다음에 뭐 인더스, 막 중국 문명 이렇게 4개를 이제 4대 문명으로 꼽는데 정치적인 어떤 목적성을 띠고서 형성된 개념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이게 중국의 어떤 지식인 양계초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국 그 민족의 그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당시까지 알려져 있었던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와 중국 문명을 같은 선상에 놓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고 동급으로 그냥 맞아요. 만들기 예.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이 일본과 한국에서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고고학이나 고대 문명 관련된 이런 교과서들, 진짜 학술적 교과서들을 보면은 사실 사용되지 않아요. 동양에서만, 이 아시아권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과거에 한 뭐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과서에서 4대 문명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점차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렇게 집착하는 혈액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일본을 벗어나면 그렇게 보편화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 O형식을 집착하는 나라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모형식, 사형식. 와, 갑자기 지금 이 타임머신 타고 지금 한 몇십 년 전을 거슬러 갔어요. SBO, 맞아요. SBC 막 이런 거 예, 외우셨잖아요. 예, 마야 문명 얘기하다가 오형식이 나올 줄은 참. 근데 이제 마야 문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네, 아포칼립토가 마야 문명. 영화로 맞아요. 생각을 하시는데 잉카랑 마야랑 아즈텍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게 그거지라고 퉁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위치가 다르죠? 예, 위치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잉카나 마야 문명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잉카는 보통 안데스 문명이라고 안데스 문명. 표현을 하고요. 예. 이게 마야 문명은
보통 이제 중미 문명이라고 합니다. 메소아메리카 메소아메리카. 문명이라고 불러요. 네. 또 이거를 약간 확장을 시키면은 마야 문명의 고전기라고 보통 불러요. 그리고 요 시기 이전 시대는 이제 전기 고전기라고 이제 부르는데 대략 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신혼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 뭐 흔한 데 가지 마시고 멕시코 가셔가지고 팔렌케라는 또 약간 유적지 겸 테마파크로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가 마야 문명 유적지거든요. 위치를 잠깐 설명드리면 아즈텍 문명은 지금 멕시코시티, 테노치티틀란이 옛 지명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한 멕시코 북부고 마야 같은 경우는 유카탄 반도 남쪽 멕시코 남부와 중미고 이제 그 잉카 문명 같은 경우에는 안데스 산맥 쪽에 떨어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멕시코 국토 안에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의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멕시코 정부는 이것이 다 범멕시코 문화권이다라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 다른 문명들 보면 다 강이 있잖아요. 강을 끼고 하잖아요. 메소포타미아면 뭐 유프라테스 강. 여기는 강 같은 게 없어요. 보면 그런데도 문명이 발달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일단은 강이 있어요. 아, 있어요? 제가 몰랐구나. 예, 강이 있어요. 보통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강 자체가 어떤 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제 어떤 농작물 생산이 그 강에 이제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야의 강은 뭐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 그냥 간단한 교통수단 정도로 활용됐었던 것 같아요. 아, 수로를 타고. 예. 의외로 거기가 비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밀림이라고 하면은 야, 밀림에서 그럼 뭐 식물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농사가 잘 되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밀림은 보통 우리가 푸른 사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아마존에서 뭐 표류했다. 그럼 거기서 물 떠먹고 고기 잡으면 되지. 하지만 아마존에 들어가면 일단 80% 이상이 다 독초들이에요. 그래서 밀림은 녹색 사막이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관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큰 저수지들을 만들어요. 이 저수지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쌀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야인들이 또 옥수수에서 사람이 예, 맞습니다. 만들어졌다고 믿지 않습니까? 옥수수가 이제 주식 재료였었죠. 옥수수를 막 숭배하기도 하고 뭐 예, 그렇게 예. 거의 신격화했다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구대륙에 있는 문명들은 대부분 뭐 벼나 보리나 그다음에 쌀의 어떤 바탕을 두고서 문명이 발전하는 데 반해서 여기는 옥수수가 밑바탕이 되었죠. 마야 문명 하면은 딱 우리가 이 마야 문명 이런 문명이야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해양에 대한 어떤 숭배, 또 인신공양 뭐 이런 것들 막 생각나는데 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인신공양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에서는 여기 대형 식용 포유류를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단백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왜요? 정말요? 제가 안 먹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요? 파콜립토 영화에서 나오는 인신공양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로서 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희생된 노예라든지 아니면 전쟁포로 같은 것도 카스티오라고 하는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밑으로 굴려버리면은 밑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맛있게 드셨다. 그리고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설령 이제 그게 실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현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맥락에 사실 그 어떤 실천들을 조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보고서 우리 현대인들이 끔찍해 잔인해 맞아요. 이런 지금 미개한 관점에서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문명에 대한 이해가 이제 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관점을 그들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제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가장 먼저 본 도시 중에 하나가 마야반이라는 도시예요. 왜냐면 그때는 마야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네. 된 도시가.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다 마야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거기 현지인들은 우리를 마야로 불러?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걸요. 근데 엘카스티오 이제 이른바 마야의 피라미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게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마야 중미에 있는 피라미드가 같이 똑같이 무덤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무덤의 용도로 쓰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것은 신전이죠. 그냥 완전히 다른 구조물이고요. 물론 이제 무덤으로 사용된 사례들도 있지만 마야 피라미드가 근데 그 경우에도 신전으로서의 기능도 유효한 상태로 무덤으로 이제 사용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규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제일 큰 것이 약 한 146m 정도가 되고
뭐 이제 그다음에 140m, 100m짜리들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부가 되면 한 5, 60m 정도 되는 피라미드들이 나오는데 이 마야의 경우에는 그 규모 자체가 훨씬 작아요. 제일 큰 게 높이가 한 70m 정도가 되고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야인들이 천문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뭐 천문학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우리가 그 영화 2012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마야인들이 이제 그 인류 지구의 멸망을 2012년도로 마지막으로 딱 세팅을 하고 사라졌다라고 알려져 있던 것이 이제 그 영화 때문이죠. 근데 더 이상 칼렌다를 그릴 공간이 없어가지고 2012년도에 중단돼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기술로도 지금과 같이 똑같이 365일을 계산했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이죠, 솔직히. 아니 거의 오차가 없다면서요? 근데 저는 그 고대 문명의 어떤 그 이제 지식 체계나 기술 체계에 대해서 약간 너무 현대인들이 약간 좀 과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얘기? 대부분의 고대 문명권들은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을 관측을 해야지만 그 시간적인 어떤 그 위치를 스스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된 문명권에서는 천문학이 대부분 다 발달을 이제 했었고, 그거는 마야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이 천문학은 그 이제 별 관측에 관한 것이지 실제로 저 별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신화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마야 문명은 천문학은 분명히 발전했어요. 근데 천문학 말고 다른 분야의 기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덜 발전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건축술도 마찬가지인데 이 마야의 피라미드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뭐 흙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시킨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엄청나게 정확한 설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구조물은 뭐 아닌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마야인들이 사용하지 못한 건축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치를 사용 못했습니다. 아치. 예, 그러니까 마야인들은 이제 코벨 아치라고 한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런 정도의 아치 기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상단부에 있는 방에 들어가시면 일단은 벽이 되게 두꺼워요. 얇은 벽을 통해서 내부 공간을 이렇게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기술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단부도 이렇게 그냥 코벨 아치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전문용어로 이제 레고처럼 생겼다고 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른바 4대 문명이 발달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강이 언제 범람을 하고 언제 물이 빠지는지 계산해야지 농사가 가능하거든요. 농사와 관련이 있네. 그러니까 천체를 그렇죠. 연구하고 예.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언젠지 우리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 게 한강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강인데 왜 한강 문명은 없냐.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문명이 태어난 그 강은 범람을 해요. 범람하는 시기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 계량 측정술이 발달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존을 위해 가지고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존이나 생계 경제와 관련이 있는 노력이었죠. 천문 관측은. 뭐 1년, 2년 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별을 관찰하고 하면서 축적된 그 쉽게 맞습니다. 말하면 빅데이터네. 그래서 사실 성공한 문명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지식 전승 과정이 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기록이 됐든 구전이 됐든 간에 지식의 전승 과정, 지식의 축적 과정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동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요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중국에서 유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은 충효라는 것이 이제 선대를 우리가 존경하고 받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선대로부터 그런 지식을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유교가 자리를 잡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오늘 뭐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10분 토론이라며요? 몇 분이야 지금? 아니 이제 제가 보니까 여기가 이 토론은 100분 토론을 하고 예. 편집은 이제 한 20분 토론으로 편집을 해서 이름만 10분 토론으로 하는 걸로. 나머지 우리가 떠들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일로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겠죠. 그게 이제 마야 문명의 그 지식 체계처럼 몰라요. 진짜. 그렇죠. 언젠가는 수백 년 뒤에 이게 또 맞습니다. MBC의 아카이브가 발굴이 돼가지고 이게 또 빛을 볼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 후대의 고고학자들한테는 이런 방송국의 아카이브는 정말 귀중한 귀중한 자료일 자료일 거예요.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을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마 후대의 고고학자들은 그 디지털 자료를 복원하는 포렌식 전문가들이 고고학자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토론 제대로 하려면 여기 시계를 놔야 돼요. 그래갖고 10분 딱 눌러놓고
초인종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을 이런 속도로 하면 안 돼. 거의 랩하듯이 해야 돼.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야지 10분 도로이 되는데 하여튼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마야 문명의 미스터리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문명이 번성을 하려면 도로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성전 요새가 하나 있고 거기에 뭐가 없어요 도로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있어요. 아 있어요. 오늘 뭐 제가 너무 그러니까 그게 근데 있구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마야 문명을 이야기할 때 되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인데 네. 뭔가 이제 새롭게 밝혀지는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새롭게 확보된 지식들이 있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야 문명은 문명의 유적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형적 어떤 자연적 특성 때문에 조사가 막 한꺼번에 막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근데 그 조사의 성과들이 보편적인 지식 체계에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고고학적으로도 도로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근데 이제 이게 대규모로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뭐 이 밀림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근에 2023년에 저널 오브 그 엔션트 메소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이제 이쪽 마야 문명 관련되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저널에 그 논문이 하나 발표가 돼요. 이 제목은 그 미라도르 칼랑물 그 지역의 어떤 도로 시스템에 대해서 라이다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를 사용하는 거니까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지형 지물만 있으면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도르는 이 전기 고정기 때의 중심 도시거든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방사형으로 도로망이 쫙 펼쳐져 있고 이 도로망을 따라가지고 약 한 775개 정도의 취락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도로 체계가 거의 한 180km 정도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없었던 게 아니군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그들의 측량 기술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나스카이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봤을 때는 전혀 먼지 안 보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봐야지 이것이 새다라고 보이는 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외계인들이 만든 디자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지상에서도 정확한 측량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다 디자인이 된다고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했을 때 당연히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마야 문명이라는 이 문명의 특성은 그 각각의 이게 어떤 제국형으로 변화하진 않아요. 각각의 도시 국가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유지되고 발전하는 그런 문명권이기 때문에 도로가 없으면은 존속되기 힘든 문명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도로는 분명히 다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미 이제 전제가 되었었는데 이게 실물 자료가 이제 최근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마야인들이 뭐 사우나를 즐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우나실. 사우나 시설이 있는 걸로 추정은 되긴 되나 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것과 같이 고대 로마 시대 때도 사우나 같지 않습니까? 로마는 뭐 사우나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하이퍼코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온돌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그 사우나는 우리 사우나랑 똑같아요. 찜질방도 있고 먹는 그 매점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 때를 세신을 하고 이런 거보다는 치유와 명상과 약간 그런 목적의 사우나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우나로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유적이 발견이 돼요. 대표적인 예가 그 호야데 세렌이라고 하는 역시 고전기 시대 때 이 유적에서 사우나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 호야데 세렌은 좀 특이한 유적인 게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랑 좀 비슷해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갑자기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인골 유물이나 혹은 식물 유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의 일상생활을 이제 복원하는 데 되게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는 유적이거든요. 근데 이 유적에서 사우나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정되는? 어떤 시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사우나건 뭐건 간에 프란시스코 수도사들이 이제 비에고 데란다라고 다 들어보셨겠지만 공과 과가 있어. 일단은 마야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선교를 할 수 있다 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인신공양, 사람을 잡아먹는 걸 보고 이 문명은 내가 파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많은 서적과 기록들을 파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저게 어떤 건물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그 양반의 탓도 커요. 또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초콜릿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콜릿의 원료인 그 카카오 이거를 뭐 화폐로 썼다, 뭐 카카오를 뭐 신의 선물 이렇게 여겼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카카오 열매 보신 적 있죠? 예, 봤죠. 이만해요. 예, 진짜 크더라고요. 이걸 딱 쪼개면 이 안에 알이 한 30개, 40개가 있어요. 이 쇼콜라떼 직역으로 하면 이제 쓴 물인데 이거를 붓고 하면 거품이 나거든요. 최대한 거품을 많이 해가지고 마셨던 신의 음료다. 중미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수수나 콩이 주식으로 사용되는 문명권인데 카카오는 그 일종의 이제 주식은 절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상류층들만 전유할 수 있었던 일종의 위신제로 네. 많이 소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카카오가 현금처럼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위신자라는 예, 얘기 하셨으니까 예. 나 카카오 먹는 사람이야. 뭐 요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어떤 물건을 교환할 때 그 교환 매개체로도 사용되었다라는 정황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제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마야 조금 공부할 때 봤던 정말 기초적인 개론서가 하나 있어요. 2002년에 나온 그 린 포스터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엔션트 마야 월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또 인부들이 하루 일을 하면 20개 일을 줬고 토끼 한 마리는 10개였다. 이런 식의 기록은 이분이 지금 써놓고 있더라고요. 또 당시 이제 그 도착했던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의 일행 중에 한 명은 뭐라고 했냐면 손에 들고 다니던 카카오 콩을 화폐로 쓰다가 이걸 땅에 떨어뜨리니까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정말 당황하면서 이거 죽기 시작했더라.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에 이제 반증이 되는 거죠. 그건 좀 가진 자들의 음료였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스페인에 갖고 간 다음에 그냥 먹기엔 너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상용화시킨 것이 설탕을 집어넣은 집어넣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이죠. 네. 아 갑자기 초콜릿이 땡기네. 이렇게 대단했던 마야 문명 갑자기 쫙 가라앉아가지고 멸망을 했다. 멸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아즈텍 문명이라기보다 제국이죠. 잉카 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인 정복자들이 와가지고 마지막 황제를 죽인 다음에 멸망시킨 정확한 근거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마야 문명은 어떻게 증발했는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다. 일단 스페인 정복자가 들어갔을 때 이미 망테크를 타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특징이군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또 문제의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할 때 이 몰락한 마야는 고전기 마야이고 대략 한 서기 9세기 후반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몰락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후기 고전기 때는 또 어느 정도 융성을 해요. 가장 널리 알려진 그 마야의 유적이 치첸이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야 문명 뭐 다큐멘터리 나오면 그냥 무조건 멀리서 이렇게요. 근데 여기는 마야에서는 완전 후대의 그 이제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 치첸이사와 라이벌이었었던 마야판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야가 한 명 망하고 나서도 또 융성을 잠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야 문명 몰락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전기 마야의 몰락이에요. 근데 이게 문명의 몰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키 이슈가 트리거가 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몰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마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그 시기에 있었던 기후 변화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에 이제 큰 가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정황들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그 마야 문명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늘어갑니다. 고전기 마야에 그 4대 천왕격이 되는 도시들이 있는데 4개의 메이저. 그렇죠. 가장 강력한 곳이 티칼이에요. 그 다음에 티칼의 라이벌이 그 칼라쿠물. 그리고 나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코판. 그 다음에 팔랑케. 아까 말씀하신 팔랑케가 거의 4대 천왕인데 티칼 중심부는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밀집한 그 이제 지역이 되었었고 티칼을 제외한 이 남부 저지대의 경우에도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인구가 이제 과집이 되는 거죠. 빡빡하게 살았고. 그러니까 엄청난 인구압을 아마 이 문명은 이제 경험을 했을 것이고 거기다 이제 가뭄까지 겹치니까 식량 생산량은 떨어지고 그런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야 각각의 도시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식은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9세기 말에서 10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건 뭐 연구자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인구가 30%에서 뭐 많이는 70%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물론 강은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큰 4대 문명 이른바 큰 강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꾸준히 이것을 이 관계 시설을 동원해가지고 저수지에 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관건은 여기에 가뭄이 닥친다든지 물론 그때가 이제 소비강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말라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도미노 현상으로 이제 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뭐 중세 온난기 뭐 그거와 좀 겹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인구 밀도는 높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전쟁 또 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부에서 이렇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셀프 멸망이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 마야 유적지에서 수은의 농도가 그렇게 높게 나왔다. 아니 근데 이 수은은 왜 그렇게 다 빠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마야도 빠지지 않는 게 수은입니다. 자, 관련 있습니까? 이제 마야인들이 이제 신성하다고 생각했던 색깔이 빨간색이거든요. 이 빨간색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마야인들이 진사라는 황화수은 덩어리죠. 황화수은 덩어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황화수은이 수은이에요. 그냥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그 빨간색을 사용한다는 건 수은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축적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마야 도시에는 수은의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융성했었던 도시일수록 수은의 농도가 좀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그건 당연한 얘기다. 근데 이게 멸망의 뭐 직접적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았겠죠. 마야의 이제 그 고전기 후반부가 되면 아마 상당히 많은 마야인들이 이 수은에 어느 정도는 중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문명 붕괴의 뭐 키 트리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무리일 것 같습니다. 신성시했던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수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그 가열하면은 이게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굴러다니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물질이다 보니까 이것이 신이 내린 물질이다라고 신성시했다는 것도 있죠, 솔직히요. 실제로 마야 유적에서 그 액체 수은이 발견된 사례들도 아주 적지만 있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마야 문명을 정말 탈탈 털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야 문명에 대한 총론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디아나 존스가 굉장히 부적절한 영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멀쩡한 그들의 문명을 박살내고 유물들을 훔쳐오는 영화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와 해리슨 포드 파이팅 굉장히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약탈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야 문명 같은 경우도 스스로 자기들을 마야인이라고 안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야 문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우리의 오만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좀 약간 묵직한 얘기 해주셨어요. 다음은 곽 소장님 총론. 이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마야 문명 하면은 보통 아까 저희도 이제 그 초반에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 미스터리가 뭔가 가득한 문명이다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진취적인 해석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외계인과 관련 있는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꽤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졌고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미스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열렬한 10분 토론을 가장한 100분 토론을 했는데요. 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